강원도 정선군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도로는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윈드쉴드 위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차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백색 괴물의 비늘 같았다. SUV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헛돌 때마다 민석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형,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이라도 차 돌려야 하는 거 아냐? 조수석의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벌써 10분째 꺼져가는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혹한은 기계마저 잠식해버렸다. 안 돼. 오늘 아니면 기회 없어. 신성초등학교 괴담, 이거 터지면 우리 채널 실버 버튼이야. 민석은 강박적으로 앞만 주시했다. 그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가이드 상철은 말이 없었다. 그는 아까부터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상철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녹슨 철문이 걸려들었다. 1998년 폐교된 이후 단 한 번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았을 신성초등학교였다. 철문을 밀자 기괴한 금소금이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끼익 마치 누군가 잠자는 거인의 목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학교 운동장은 이미 허벅지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민석과 진우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정막을 깼다. 아니,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다. 이상해요, 형.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진우가 들고 있던 핸드헬드 조명을 바닥에 비췄다. 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의 발자국 옆으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발자국 하나가 건물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발자국이었다. 상철 씨, 여기 우리 말고 누가 또 옵니까? 글쎄요. 산짐승이겠죠. 상철은 무심하게 답하며 앞장섰다. 하지만 민석은 보았다. 상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맨발의 발자국이 향한 곳은 학교의 정문이 아니라 지하 보일러실로 통하는 작은 철창문이었다. 현관을 통해 들어선 복도는 바깥보다 더 지독한 한기를 뿜어냈다. 오래된 목재 바닥이 그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모를 탄내가 코를 찔렀다. 민석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2층으로 향했다. 괴담의 중심지 6학년 일반 교실이 그곳에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구름이 일었다. 그런데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교실 앞 모든 책상이 창문을 등진 채 단 하나의 지점 교탁을 향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누가 장난을 쳐놓은 건가? 진우가 책상 하나를 건드리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일기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석은 홀린 듯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1월 24일. 선생님이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셨다. 술래가 된 친구는 영원히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나는 술래가 되기 싫어서 보일러실에 숨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민석의 손이 멈췄다. 일기장 끝에는 붉은색 크레파스로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술래 새로 온 아저씨들. 형, 진우 어디 갔어? 상철의 다급한 외침에 민석이 정신을 차렸다. 방금까지 옆에서 조명을 비추던 진우가 보이지 않았다. 복도 저편에서 탁탁탁 하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 복도 끝 화장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진우는 없었다. 대신 세면대 거울 위에 진우가 쓰고 있던 비니 모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모자 위로는 천장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점점이 박히고 있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었다. 천장의 낡은 텍스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또 너무나 원망이 가득한 아이들의 눈이었다. 상철 씨, 도망쳐야 해요. 여기 뭔가 잘못됐어. 민석이 상철의 팔을 잡았을 때 상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저 왔어요. 27년이나 걸렸네요. 민석은 상철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폐허가 된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알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분명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시 6학년 1반의 뒷문이었다. 진우야. 상철 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만이 기분 나쁜 초록색 빛을 깜빡이며 민석을 비웃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무거운 책상을 바닥에 끄는 소리였다. 민석은 랜턴 불빛을 소리나는 쪽으로 비췄다. 복도 한가운데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진우의 비디오 카메라가 켜진 채 놓여 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LCD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는 진우가 아닌 27년 전의 교실 풍경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모두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다. 폭설로 가로막힌 교실 안 선생님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문에 못질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못 나가. 다 같이 여기서 잠드는 거야. 그럼 춥지 않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지금 민석의 귀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다.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멈춰 있어야 할 학교의 보일러가 가동되는 소리였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파이프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교실 벽면에서 습기가 차오르며 기괴한 형상으로 흘러내렸다. 민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지하 보일러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발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순식간에 찜통 같은 무더위로 변했다. 보일러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진우가 있었다. 진우는 거대한 보일러 화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진우야, 정신 차려. 민석이 진우의 어깨를 돌려 세웠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을 본 민석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눈등 위에는 붉은 분필로 눈동자가 그려져 있었고 실제 그의 눈은 흰자위만 남은 채 뒤집혀 있었다. 형, 따뜻해. 여기 있으면 이제 안 추워. 진우가 가리킨 보일러 안쪽에는 시커멓게 탄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은 27년 전 사라진 아이들의 유골이었다. 이제야 다 모였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석은 얼어붙었다. 가이드 상철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까와 달랐다. 세련된 등산복은 간데없고 팔꿈치가 해진 낡은 양복 자차림이었다. 그의 가슴팍에는 교사 박상철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상철 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난 가이드라고 했잖나. 아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상철의 피부가 마치 불에 타는 종이처럼 바스라지며 떨어져 나갔다. 1998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문을 잠그고 동반 자살을 선택했던 광기 어린 젊은 교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상철은 민석의 목을 잡고 보일러 화구 가까이 밀어붙였다. 출석부에 이름이 3개 비어 있었어. 너희가 오기를 27년을 기다렸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주머니에 있던 다용도 칼을 꺼내 상철의 팔을 찔렀다. 하지만 상철의 팔에서는 피 대신 검은 재가 쏟아져 나왔다. 민석은 그 틈을 타지상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세상은 온통 하였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완벽한 화이트아웃 상태였다. 학교 건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그는 다시 학교 옥상에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운동장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의 빈자리 2곳에 진우와 상철이 들어가 손을 잡았다. 이제 남은 빈자리는 단 하나였다.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옥상에 있는 민석을 바라봤다. 입이 없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괴한 합창이 터져 나왔다. 술래 잡았다. 민석은 옥상 난간 끝에서 발을 헛디뎠다. 추락하는 찰나 차가운 눈바람 대신 코를 찌르는 매연과 살점이 타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그를 덮쳤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1998년 1월 24일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노후된 목재 복도를 타고 뱀처럼 기어오르고 있었다.
복도 건너편 젊은 시절의 상철이 광기에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선생님 무서워요. 뜨거워요. 아이들의 비명은 창밖의 폭설 소리에 묻혔다. 상철은 문 밖에 대못을 박으며 중얼거렸다. 밖은 더 위험해. 영하 20도야. 나가면 얼어 죽어. 여기서 뜨겁게. 아주 뜨겁게 있으면 아무도 안 죽어. 그것은 구원이 아닌 저주였다. 민석은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폐교가 아니라 상철의 잘못된 집념이 만들어낸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이라는 것을. 상철은 죽어서도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가두고 있었고 이제 그 부족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민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주했다.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고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진실을 조작했던 순간들이 교실 벽면에 영사기처럼 투사되었다. 아이들의 검은 눈동자가 민석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당신도 똑같아.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야.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러 온 거지. 진우의 목소리였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진우는 얼굴 절반이 타버린 채 민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형,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조회수 걱정 안 해도 돼. 영원히 우리만 찍으면 되잖아.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발밑의 바닥이 푹 꺼지며 다시 현실의 폐교 복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현실과 환각의 경계는 무너져 있었다. 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정문을 향해 기어갔다. 멀리서 새벽빛이 비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것은 학교 건물 전체를 감싸고 돌며 타오르는 귀화였다. 현관 앞 상철이 출석부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진우가 마치 인형처럼 멍하니 서서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 이민석 군. 상철이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눈 속에 파묻힌 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차는 이미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야지. 상철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눈이 검게 타들어갔다. 민석은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제 손목을 그으려던 카메라 배터리에 불을 붙이려 시도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강원도의 혹한은 불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라이터는 무정하게 칙칙 소리만 낼 뿐이었다. 2달 뒤 강원도의 기록적인 폭설이 잦아들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실종된 유튜버 일행을 찾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는 신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민석의 SUV 차량이 발견되었지만 차 안은 깨끗했다. 기이한 것은 학교 건물 내부였다. 6학년 일반 교실 모든 책상이 교탁을 향해 원형으로 배치된 그곳에 3개의 얼음 조각이 서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급속 냉동시킨 듯한 정교한 얼음상들이었다. 민석으로 추정되는 얼음상은 문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절규하는 표정이었고 진우와 상철의 얼음상은 그 뒤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수색대원이 교탁 위에 놓인 낡은 카메라를 수거해 전원을 켰다. 배터리가 0%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기적적으로 작동했다. 영상의 마지막 10초에는 아무런 화면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수십 명의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오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뿐이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현장 학습을 떠나자. 그날 이후 신성초등학교는 영구 폐쇄되었으며 접근하는 모든 길은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개가 짙은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은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안개 속을 유령처럼 떠도는 하얀 촬영용 드론 한 대를 보았다고 증언하곤 한다.